이번 시간은 사회복지와 문화 서비스에 대해 서강대 상종열 교수님의 강의인데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아주 신선한 영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차시 사회적 존재로 출발해서 복지로 확대한다는 말씀, 사람들은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욕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의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는 내용의 강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또한 지위보상보다는 가치지향으로 문화예술의 존재가 더욱 빛이 나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더구나 사회 안전망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빈곤한 또 소외계층조차도 문화를 복지로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음 6차 시는 실제로 사회적 공간으로서 여러분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찾아가는 공간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공연이 빈곤계층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웰페어라는 개념과 함께 이타성으로 문화예술이 접근해야 되고 또 이게 복지로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 그게 복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권으로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주 인상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인사이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지배권력 중심의 문화를 탈피해서 빈곤계층, 소외계층조차도 리스타트 차원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문화예술 활동이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회피, 배제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노력이 더욱 빛난다는 말씀은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차 시 이제는 문화를 복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찬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꼭 되새겨 봄직합니다. 평생교육법과 또 예술인 복지법, 또 문화기본법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런 부분들 우리 문화예술 종사자들 스스로도 지치고 힘들고 또 가난한 문화, 가난한 삶을 영위해가면서 공연 기획해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에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차별 없는 문화복지의 제공이 향후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젊은 에너지가 더욱더 요긴합니다. 차별과 차이를 잘 구분해서 다양성과 또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마지막 8차 시에는 문화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문화 서비스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로 문화를 제공해야 된다. 또 거기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 문화예술 젊은 여러 분들 종사자들이 이 대목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대별로 대통령 집권 시기마다 부분으로 단계별로 우리 복지의 개념이 발전해 온 걸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초기 문화재 관리에서 시작된 문화 복지의 개념이 이제는 개인별 문화 서비스로 복지 개념으로 진화한다라는 그런 심층적인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히 되새겨 가면서 음미해 가면서 한번 이 강의를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종사자로서 정말 자부심과 또 큰 에너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인드 세팅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의 꼭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본 강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제1장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은 그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보통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 형태의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의 중에 하나는 인간은 생로병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이고 그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4발로 걷고 그러다가 다시 성장해서 2발로 걷고 마지막에는 3발로 걸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네, 이런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핑크스와 이 퀴즈를 하는 방식으로 아침에 4발로, 점심에 2발로, 그리고 저녁에 3발로 걷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간의 삶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은 결국 사회 속 존재로서의 삶으로서 결국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은 지금 보시는 바퀴 수레바퀴와 같은 영상입니다. 그림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살표 방향을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마침 종료점까지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화살표는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화살표의 방향이고요. 또 죽고 나서의 화살표 방향이 또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나라고 하는 개체로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어지는 또 화살표겠죠. 우리가 이런 화살표의 방향을 크게 놓고 보면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생물학적 인간이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수직적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방향에서 화살표에 태어나서는 나에 의한 태어남이 아닙니다. 출생이 아니고 저를 낳게 한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겠죠. 그 결과 저는 이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로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서 지금 그 화면에서 현재 시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현재 시점까지 저는 한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요. 이제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평적인 화살표의 방향, 그걸 우리가 소위 객관적 시간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그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만나는, 즉 수평적 화살표의 방향과 수직적 화살표의 방향이 만나는 이 시점은 현재가 될 것이고요. 이 두 곳이 만나는 그 좌표축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사회 또는 문화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삶은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제가 개체로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이 다할 때까지고요. 그리고 그 삶이 또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네. 결국 이 개체의 삶은 사회 속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사회 속에서 구현해야 하고요. 사회 속에서 다른 사회적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또 사람과 자연과 환경 간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에서는 그 결과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그 일종의 개량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 소위 동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물과는 좀 차이가 생기겠죠.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군집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소위 언어를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하면서 자연을 개량하는, 개간하는 행위를 하죠. 변형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때문에 동물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동물이 만들어내는 집단생활은, 그리고 자연을 조작하는 행위들은 물리적인 형태의 변형이 생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버가 강을 막아서 댐을 구축하는 행위, 그것도 역시 자연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행위이긴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시멘트라고 하는, 철근이라고 하는 그 자연을 가공 변형시켜서 도구 삼아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는 언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또 이어지고 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내는, 그럼으로써 문화적인 요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때문에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문화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그 변형이 최소로 일어나는 반면에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자연을 파괴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엔 큰 차이가 없겠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배우고 진학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녀 교육시키고 일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물러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본적인 삶, 이 삶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변화가 불가능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개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또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삶을 일정 정도 감내해야 될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런 삶에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삶의 양태를, 모습을 우리가 욕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욕구가 존재합니다. 욕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좀 달리 구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여러분들도 잘 아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욕구를 정리한 사람은 이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욕구의 5단 개설은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시면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욕구가 단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아랫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의 욕구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또 아랫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욕구들은 대부분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들이라서 동물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아래 단계에는 생리적 욕구고요. 이 욕구는 먹고 싸고 자고 자식 낳고 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들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이죠. 비바람 피하고 도둑 맞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원하는 욕구들입니다. 그 다음의 욕구들은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갖는 욕구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 욕구도 역시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사회적 욕구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욕구는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하는 그런 사회적 욕구들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사람을 사귀고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 흔히 말하면 프렌드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어떤 개념 손상이 갈 때,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그에 대해서 결핍감을 느낍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감정은 소외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따돌림, 왕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보면 존경의 욕구, 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인정 욕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냥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가정에서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 역할, 또 기대에 대한 어떤 만족, 충족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가 고양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엄마 역할을 잘 못한다거나, 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데 애로 제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경험들을 다 하시고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래도 자기의 정체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측면에서 만족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정도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삶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웬만큼 삶에 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놨으니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 과정에 이제 관계적인 측면, 또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인정하고 남이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자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만의 개성으로 인정해 주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겠죠. 요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사회복지학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욕구를 needs, N-E-E-D로 표현합니다. 소위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펜을 어디서 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수 있죠. 자, 욕구는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ant, W-A-N-T가 됩니다. 그래서 욕구를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얘기하는 니즈의 해소책입니다. 내가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데 이 욕구가 해소가 안 되니 남에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욕구의 체제는 주로 사회복지학에서 needs, N-E-E-D-S, needs라고 하는 용어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과정은 want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사회복지학에서 이것이 개입이 돼서 이 욕구가 해소가 되면 욕구는 이제 충족이 되겠죠. 욕구 충족이 돼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이제 그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제 욕구의 대상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욕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욕구는 항상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욕구가 생성이 됩니다. 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하죠.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면 해소가 돼서 속이 편안해지고, 이러므로써 즉각에 오는 이 욕구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딘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친척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죠,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자, 반면에 욕구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desi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해결하면 없어지지만
욕망은 내가 필요한데 지금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소위 나이 뭐 땡으로 표현되는 신발이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검정 고무 신밖에 또는 검정 운색 운동화밖에 신지를 못했습니다. 뭐 여러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걸 나중에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소를 하던가, 아니면 뭐 친구한테 뭐 이렇게 소위 신발을 뺏어서라도 해소를 하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하지만 내가 그 물건을 가질 때까지 기간의 텀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욕망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 니즈로 표현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에서 특히 사회적 욕망으로 형성되는 상당수의 것들은 현재적이지가 않고 미래적이에요.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욕망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동기가 필요하고요. 그 동기를 의지로 끌고 나가서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욕구와 욕망을 사회복지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위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과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그 층위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강의해야 될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인간은 이런 욕구의 5단계, 소위 그 생애 전체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양한 일과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리해 보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큰 흐름, 그러니까 생리적인 그런 큰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이런 저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동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재미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저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재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재미없지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적인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의미와 재미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그 욕망이라고 하는 소위 미래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재미, 그 일을 했을 때 얻는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 일과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지금과 같은 하나의 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일과 관계로 점철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삶에서도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쌓여서 현재 저를 만들었는데요. 이 일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또는 재미있는 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사건 중에 의미 있는 사건도 굉장히 크게 다가온 사건이 있고요. 재미있는 일도 크게 다가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젠 조금 논의를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직축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그 수직축에서 각자의 삶으로 대비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보시면 수직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안에는 장애인의 생애와 또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화살표가 좌측으로 향하고 있죠. 예. 그리고 노숙인의 생애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외국인의 생애와 관점, 뭐 음악인의 생애와 관점, 미술인의 생애와 관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개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활동의 주체로서 만나게 되겠죠. 이 생애별 분류로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왼쪽으로 보시면 아동 청소년기 생애와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저기엔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청년기 남녀 또는 중장년기 남녀, 노년기 남녀의 생애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자의 생애와 관점 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 안에서 요구,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들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플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애인이 보는 세상, 노숙인이 보는 세상, 소위 저런 분들을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면에 음악인이 보는 세상, 미술인이 보는 세상, 그래서 문화예술 종사자, 문화예술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면 그분들이 또 바라보는 세상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소위 그 대상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또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논의를 좁혀보겠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관점, 그 다음에 문화예술 종사자의 관점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또 문화예술 정책 담당자의 관점, 사회복지 정책 담당자의 관점으로 또 논의를 좀 좁혀봤습니다. 결국 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문화예술 종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좀 구별을 해서 썼습니다. 자, 두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수평적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과 수직적 시간이 만나는 시간 안에서 형성되는 그 공간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또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또는 문화예술 종사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원하는 사회, 이런 것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의 그 생애 주기에서 직장 생활의 경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직장들을 좀 경험을 했어요. 30대 초반 막 시작할 때부터 저는 주로 그 도서관이나 문화재단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이런 소위 문화예술 영역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40대 중반 무렵에 사회복지학으로 소위 그 박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집단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두 집단에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주로 세상을 주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셀피시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기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표현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좀 정제된 표현을 하면 좀 개인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데 익숙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낯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이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거와 또 전혀 다른 시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 소위 하나의 윤리적 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이렇게 수렴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소위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를 원하고 지향했던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회복지학 박사를 한 사람으로서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이런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고 희망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욕구와 욕망을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삶이 소위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동물적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인간적인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적어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들, 소위 교육을 받거나 노동을 하거나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또 아플 때 병원을 간다거나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돈이 없거나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걸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뭐 이런 어떤 태도, 이런 가치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문화 예술 종사자들은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사회복지 종사자에 비해서 크게 물론 뭐 그 이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뭐 스펙트럼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뭐 높은 지위나 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뭐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상당수의 분들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5단계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는 단계적이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회적 욕구, 또 그에 따라서 인정 욕구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욕구의 5단계에 약간 동떨어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 그런 부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에서 거기에 알파, 소위 문화예술 기반이 갖춰진 사회를 꿈꿀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이 잡히는 것이죠.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예술가이셨어요. 가난한 화가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너무나 싫었기에 아버지의 뒤를 잇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삶이 이해가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과 감정은 아버지가 이래서 본인은 그런 삶을 선택하셨겠구나. 내지는 그런 삶을 사셨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수긍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 보상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신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문화예술적, 가난하지만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의지 또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취하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 그것이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죠. 때문에 소위 문화예술 기반이 갖춰진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이 갖춰져 있는 사회,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한국의 문화예술 기반 또 그것에 따른 결과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어필하고 인정받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런 시도, 그런 것에 대한 추구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전에 찾아보면 한 6, 7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크게 3가지만 여기서 한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보통 이제 식량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아기 분유값 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먹고 싸고 자는 저희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세상을 살죠. 이 일용할 양식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안전망, 소위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확보하는 것, 이거는 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소속돼서 관계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구현하고 실현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2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좋은 책 하나 읽고 또 좋은 그림 하나 전시회 가서 한 번 더 보고 음악회 가서 좋은 음악 하나 더 듣는 것이,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여행하면서 자기의 마음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마음의 양식을 위한 삶의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일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인간성, 소위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 존재이기도 한데 그 사회적 안전망을 토대로 확보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통해서 소위 그 기반이 만들어지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반추하면서 위로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소위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서 삽니다. 추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의 측면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 측면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클래시컬한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 삶, 또는 뭐 노동자 문학을 추구하는 삶, 뭐 상류 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뭐 노동자 계층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들이 대부분 다 정체성에 관련된 측면이 좀 존재하는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 개인 퍼스널리티가 있죠. 인간에게는 다 그 차원에서 욕구와 욕망을 기반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 동기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동해내고 그걸 향해서 돌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최종적으로는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것이 몸으로 드러났을 때
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삶의 양식이 정말 중요한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삶은 크게 보라면 동물적인 측면이 있고요. 애니멀리티의 측면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휴머니티 하는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에게는 스피리추얼리티, 소위 영성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될지는 각자의 삶의 경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욕구로서 추동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구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여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소위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인간의 삶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은 서로 별개의 것인가요? 보건복지부가 따로 나눠져 있고 문화체육부가 따로 나눠져 있다고 우리의 삶은 분리돼서 문화 따로 복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의 전문적인 소위 지식의 세계,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역 부처의 세계 그런 측면에서는 분리되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삶 속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복지와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숙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은 자기 개성을 드러나는 삶의 양식의 형태로 발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주목하는 사회복지, 마음의 양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문화예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두 개의 바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세 강좌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해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어떤 동력으로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을 다뤄볼 생각이고요. 이것으로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